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아내와 같이 이곳 사연을 자주 접하고 있죠. 저에게도 이곳에 이야기를 할 만한 사연이 있었는데 채택될 만한 사연은 아닌 것 같아 듣는 걸로 만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오랜만에 저희 공장 일을 하다 지금은 고향으로 돌아간 외국인 직원의 편지를 받고 제가 겪었던 사연을 제3자의 입장에서 읽게 되니 이곳 사연 채널에 보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굴곡 많았던 제 인생을 저 스스로 다시 한번 훑어보기 위해 이렇게 사연을 보낼 결심을 하게 되었죠. 사실 이곳의 사연들을 보며 저는 참 많이 놀랐습니다. 저와 같은 고아 출신의 분들이 많다는 사실에 말이죠. 통계적으로 보면 수많은 고아원과 원생들로 그 숫자가 많은 게 당연하겠지만 그 사람들 모두 저와 같이 힘든 어린 시절을 겪었다는 것에 가슴 아파하며 공감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저 스스로 힘든 어린 시절 이야기를 적는다는 것이 많이 힘들지만 꼭 설명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저는 고아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더 비극적인 일은 저를 고아원에 맡긴 사람이 제 어머니였다는 거죠. 4살밖에 안 되었던 저의 손을 잡고 고아원으로 향하신 어머니는 저를 보시곤 꼭 저를 찾으러 오신다는 말과 함께 사라지셨습니다. 낯선 곳에 부모도 없이 있는 것 자체가 어린 저에게 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그래도 저를 찾으러 온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믿고 울지 않으며 생활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기다리는 시간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를 진정으로 위하는 좋은 원장과 직원들이 있는 고아원도 분명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하필 그렇지 못한 고아원에서 지내게 되었고 영양이라고는 하나 없는 식사들과 아이들을 마치 죄수처럼 감시하고 통제하는 직원들을 매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우리들이 잘못하지 않았어도 항상 매타작은 시작되었고 반항과 울음이 터지는 날에는 홀로 독방 같은 곳에서 들어가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국민학생이 되었지만 동생들을 잘 보살피지 않았다며 매일같이 그 책임을 물었고 여전히 폭행을 당했죠. 곧 있으면 고아원에서 있게 된 지도 10년이 다 되어갔지만 처음 저를 맡긴 후로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어머니를 더 이상 바보같이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폭행을 더는 견딜 수 없던 저는 홀로 고아원을 도망쳐 나오게 되었죠. 탈출을 하면서 거리에서 생활이 녹록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거리는 도움이 필요한 어린 저에게도 냉혹했고 작은 도움의 손길조차 찾기 어려웠죠. 더욱이 거리에서 불황자를 단속하던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 되면 다시 고아원이나 불황자 시설에 갈 수 있었기에 매번 불안에 떨며 거리를 다녀야 했어요. 그때 저에게 도움을 주려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남자는 자신도 저와 같이 거리를 떠돌며 생활한 적이 있다고 했고 저에게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며 밥을 사 먹이려고 했어요. 제대로 된 밥을 먹어본 적이 기억나지 않던 저는 남자가 사주는 밥을 정신없이 먹게 되었고 후식으로 과일까지 먹을 수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 남자가 제 인생을 구원해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게 선의를 베풀던 남자는 자신의 집에 가서 잠시 동안 생활해도 된다고 했죠. 버려진 천과 신문 따위를 덮고 자던 저에게 편안한 잠자리는 거절할 수는 없는 강한 유혹이었고 고민도 하지 않은 채 남자를 따라 나서게 되었죠. 그런데 남자의 집에 도착하자 남자는 저에게 대하던 태도가 바뀌며 저를 위협했습니다. 그렇게 뒷걸음질 치며 들어가게 된 집에는 희한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방 곳곳마다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있었고 그 아이들 전부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고 있지 않아 보였죠. 그곳은 아이들에게 구걸과 껌을 팔게 하며 수익을 뺏어가는 집단의 거처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흔히 앵벌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그 조직의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살게 되었어요. 하루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고아원보다 더한 처벌이 있었고 살벌한 감시로 탈출할 생각은 꿈에도 꿀 수가 없었죠. 물론 견디다 못한 아이들 중 몇몇이 탈출을 감행한 적이 있었지만 그 조직의 남자들에게 길거리는 자신의 손바닥보다 환한 곳이었고 탈출한 아이들은 항상 얼마가지 못하고 남자들의 손에 잡혀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자들은 본보기를 보여주듯이 우리 모두가 보는 앞에서 탈출한 아이들을 처벌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모습을 직접 보고 탈출할 생각을 접었지만 저는 평생 이러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했고 저와 생각이 비슷한 친구들을 모아 탈출을 감행하게 되었죠. 탈출을 하고도 같은 지역에서 있다간 바로 붙잡힐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집을 탈출하자마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저 또한 경기도로 올라가게 되었고 돈을 벌기 위해 곧장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한 공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일을 하겠다며 막무가내로 찾아온 어린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시던 사장님 내외분께서 잠시 동안 지낼 집까지 마련해 주시며 저에게 도움을 주신 거죠. 자상하신 사장님 내외분께서는 일자리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저에게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는 도움을 주셨고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던 저는 두 분의 행동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낮에는 일을, 밤에는 공부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신 덕분에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합격을 할 수 있었죠. 사실 조건 없이 베푸시는 사장님의 의도가 궁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적이 있었죠. 사장님께서는 왜 저를 도와주시나요? 나도 지지리도 없이 살았거든. 근데 우리 첫째 형님이 바덕을 가셔서 우리 가족 모두를 벌어먹여 살리셨어. 어릴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나이 먹고 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니까 우리 형님이 했던 희생이 정말 어려운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 가족이든 그게 아니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게 말이 쉽지 마음 먹기가 쉽지 않아. 어떤 사람이든 돈이 많더라도 내 주머니에 있는 돈 100원 남한테 주기가 쉽지 않거든. 어떻게 하면 형님께 받은 도움을 환원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 형님 반이라도 닮을까 했지. 그런데 내가 사람을 고용할 수 있잖아. 또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도움이 필요해서 오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로 한 거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제가 사장님 내외분들 밑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 자랑스러웠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 몫을 다하며 공장에 일을 하며 도움이 되기로 했고 20대 초반이 되는 나이까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공장 안에서 제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운영하시던 공장 안에는 사장님의 가족분들이 계셨어요. 회사 직원들을 챙겨주시는 사모님, 사장님을 도와 사무직 일을 하시던 따님 2분, 그리고 첫째 따님과 결혼하신 사위분께서 같이 늘 공장에서 일을 하고 계셨죠. 다들 공장 안에서 있다 보니 직원들과도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나이가 같았던 둘째 딸이 저에게 관심을 표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지금의 제 아내가 되는 사람이죠. 아내는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마치고 난 후 처음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날부터 저에게 관심을 표했습니다. 너가 명구지? 나 유라라고 해. 아빠 도와서 이제 여기서 일할 건데 너가 나랑 유일하게 나이가 같더라. 이제 우리 말도 편하게 하고 친하게 지내자. 나이가 같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저에게 반말을 하던 유라는 그날 이후로도 심심하면 저를 찾아와 의미 없는 말부터 고민들까지 말을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런 유라가 부담스러워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한두 번 대답을 해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대 초반 유라가 먼저 저에게 고백을 해왔죠. 저도 또래인 유라가 좋긴 했지만 고아 출신인 제가 사장님의 딸과 연애를 하다 걸리게 되면 혹여 공장에서 잘리진 않을까 싶어
도망치듯 유라를 피해 다니게 되었죠. 하지만 하는 일마저 뿌리치고 도망칠 순 없었고 하루 종일 유라에게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제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유라와 한창 20대에 피 끓던 저는 제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유라와 연애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연애를 할 수는 없었고 공장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사귀기로 했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공장 사람들 몰래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방심을 했는지 반장님에게 우리 둘 사이를 걸리게 되었어요. 다른 상급자라면 우리 둘 사이를 비밀로 해달라며 부탁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반장님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아내의 형부였거든요. 몇 년 전 아내의 언니와 결혼을 한 반장님은 다른 곳에서 일을 해오다 사장님의 부탁으로 인해서 공장으로 들어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탓에 절대로 걸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하필 반장님께 우리 둘 사이를 걸리게 된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은 제가 밤낮 없이 공장 일에 열심히 한 탓에 반장님과 사이가 꽤 좋았던 거였죠. 평소 저는 부탁을 하지 않아도 항상 끝까지 남아 일을 했고 그러다 보면 일이 끝나고 반장님과 고기를 먹으며 술 한 잔씩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도 제가 사장님께 직접 이야기하기 전까지만 비밀로 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반장님, 먼저 말씀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상황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 두 사람 사이를 말씀드린다는 게 조금 불안했어요. 제가 며칠 내로 사장님께 직접 말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비밀로 부탁드릴게요. 네 상황이 뭐 어떻길래? 아시잖아요. 고아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 그걸 아는 놈이 우리 처제를 건드려? 야, 나는 네가 그래도 네 주제는 아는 놈 같아서 마음에 들었어. 지가 사장님께 받은 은혜는 알고 공장 일에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기특하다 싶었다고. 그런데 이런 짓을 해? 야, 너가 순진한 처제 꼬셔서 이렇게 하면 공장에 한 자리라도 차지할 줄 알았어? 아닙니다. 반장님, 그게 아니고 저희 정말 순수하게 서로 좋아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물론 저도 제가 욕심내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거절도 했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유라도 많이 생각하고 결론 끝에 만나기로 한 겁니다. 정말 다른 의도는 없어요. 의도가 있든 없든 처제 가족으로서 상당히 불쾌하다. 고아라도 배운 게 있던가 아니면 돈이라도 있던가. 너 따위 놈이 어디서 처제를... 됐고, 나 내가 본 것 그대로 사장님께 말씀드릴 거야. 공장에서 잘려도 네가 잘못된 꿈을 꾸어서 잘못되는 거니까 행여 사장님 원망하지 마라. 일을 같이 하며 까칠한 부분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저에게만큼은 항상 웃는 얼굴로 그리고 자상하게 대해주던 분이라 이런 반응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순간 사람이 바뀐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나서도 저는 당연한 반응이다 싶었습니다. 유라와 연애를 하면서 너무 행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매일 고아인 저에게 과분한 행복과 사람이라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반장님이 말하는 말이 모두 맞는 말이다 싶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저를 부르실 사장님을 제가 어떻게 쳐다봐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정말 반장님 말대로 공장에서 잘릴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일을 평소와 같이 하면서도 통 집중이 되지 않았고 몇 번이나 사고 날 뻔했어요. 언제 저를 호출하실지 불안해했고 반장님은 어제와 같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제 주위를 맴돌았죠. 제 집처럼 편안했던 공장이 이제는 가시방석처럼 느껴지고 있을 때 점심시간이 되기 전 사장님께서 저를 호출하셨습니다. 사장실로 올라간 저는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서 있었죠. 웬만하면
내가 일과 마치고 나서 부르려고 했는데 말이야. 근데 불안해하는 자네를 보니까 내가 사고라도 날까 싶어서 더 불안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부르게 되었네. 우선 유라와 만남을 가지며 먼저 말씀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한 가지만 빼고 다 따르겠습니다. 공장 그만두시라고 하면 두말하지 않고 그만두겠습니다. 그런데 유라와는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 유라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제 주제를 알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든 노력을 하여 사장님 앞에 떳떳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절대 후회되시는 일 없도록 할 테니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자네 그럼 지금까지 그런 생각 때문에 일에 집중을 못한 건가? 내가 언제 반대한다고 말한 적이라도 있어? 네? 그럼... 유라와 자네 뜻만 맞다면 나는 반대하고 그럴 생각은 없네. 다만 보는 눈들도 있고 일에 집중도 해야 하니 연애는 업무 시간 외에만 하게. 그 외에는 나는 자네와 유라 사이에 끼어들 생각이 없으니 그러면 너는 좀 전과 같은 일은 없을 거지? 그럼 다 해결된 거니 우리 점심이나 먹으러 가세. 예상하지 못한 말씀에 저는 되려 넋이 나가 있었고 반장님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는 당연히 사장님께서 반대를 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게 꿈을 꾸더라도 적당히 꿨어야지. 잘리진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자. 나도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면 정상인들처럼 살지 않겠냐? 저... 반장님... 사장님께서 제가 유라와 사귀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뭐? 아버님... 아니... 사장님께서 널 허락했다고? 아니... 너 같은 놈을 왜... 당사자인 저보다 반장님이 더 놀란 것처럼 보였고 그날 이후로 저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기 시작했어요. 예전과 달리 작업 중 중요한 내용을 저에게만 전달하지 않았고 직원들에게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저를 따돌리려고도 했죠. 필요한 공구를 전달할 때도 항상 입에는 거칠고 험한 말이 따라붙었고 일부러 몸을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장님의 의도와 달리 공장 직원들은 같이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저를 곁에 두었고 최대한 반장과 부딪히지 않게 자리를 바꿔주며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유라와의 만남을 정식으로 허락받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저는 반장님의 행동들 모두를 무시할 수 있었죠. 그만큼 유라와 연인 관계를 정식으로 인정받은 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공장에서는 일부러 서로를 더 의식하여 업무 외에는 대화조차 하지 않았지만 일이 끝나고 난 뒤에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같이 있는 시간을 즐겼죠. 우리 사이는 점점 더 굳건해졌고 서로 미래까지 약속하게 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애와 결혼은 그 의미와 크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유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실망시킬 수 없는 이유로 미래를 약속하긴 했지만 저에게는 겨우 공장 근처 작은 전셋집을 구할 수 있는 돈밖에 없었어요. 유라를 행복하게 해줄 만큼 돈을 모으려면 시간이 더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걱정들이 하나둘씩 생기다 보니 이전에는 무시하고 넘기던 반장님의 시비들도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더군요. 그러다 보니 표정을 숨길 수는 없었나 봅니다. 일을 하다 잠시 휴식 시간을 맞아 믹스커피 한 잔을 먹으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사장님께서 제 곁에 오셨어요. 자네 또 무슨 고민 있나? 유라는 아무렇지도 않은 걸 보니 싸운 것 같진 않고. 나한테 얘기해보게. 아닙니다. 그냥 작업이 쉽게 안 되어서요. 내가 연애도 허락해줬는데 내게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말을 해봐. 사장님이시기 전에 유라의 아버님이셨기에 결혼에 대한 고민을 듣게 되시면
뻔히 안 좋아하실 줄 알았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제 상황을 말하게 되었어요. 고아였던 저에게 제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는 유라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도 아버님께서는 제가 깜짝 놀랄 만큼의 답변을 해주셨어요. 저에게 유라와 곧장 결혼을 하라는 말씀이셨죠. 안 그래도 나이가 들어가는 딸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수 없다며 저희만 좋다면 바로 식을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쇳불도 단김에 빼야 한다며 그날 저녁 가족들을 불러 저희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고, 당황스럽게도 잘 모르겠다는 반장님을 제외하고는 모두들 찬성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정말 회사 근처 작은 신혼집밖에 없었고, 그 외에는 아내가 모아왔던 돈과 아내의 가족들이 도와준 것들로 모두 준비를 하게 되었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저와 아내는 결혼을 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아인 저를 아무런 편견 없이 대해준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처형까지 정말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제는 공장 내 반장일 뿐만 아니라 제 손윗사람이기도 한 형님에게 노골적인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한 거죠. 안 그래도 저 스스로 집안사람이 되기에 많이 부족함을 알고 있던 저는 괴롭히는 형님에게 이유도 묻지 못하고 그 상황을 견디게 되었어요. 공장에서 행동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었지만 집안사람으로서 자주 마주치다 보니 그런 곳에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술을 못하는 저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강제로 술을 먹이기도 했고, 마치 제 지갑 안의 돈을 자신의 돈 마냥 가져다 쓰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아버님께서 같이 하라며 집안일을 시키시면 항상 제가 모든 걸 해야 했죠. 참다 못해 제가 부당한 부분을 가지고 말이라도 하면 항상 제 아킬레스건인 출신을 가지고 걸고 넘어졌습니다. 한 번은 아버님께서 저희에게 부탁한 일을 저 혼자 낑낑거리며 하다 도저히 저 혼자서는 불가능해서 형님께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형님, 저 혼자는 못할 것 같은데 좀 도와주세요. 제 시간에 마치려면 형님께서 거들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그럼 해보자. 근데 너는 같은 말을 해도 사람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 고생하는 사람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에게 예의를 갖춰 부탁을 했더니 또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었고, 이번에는 저도 기분이 나쁜 티를 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얼마나 더 부탁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 봐. 이 눈빛 보라고. 왜? 너 그러다 사람 치겠다? 너 보면 사람 근본이 어디 가나 싶어. 고아의 앵벌이다 하던 놈 눈빛이 이렇게 다시 나오잖아. 그딴 눈빛까지 쐈는데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막 나가 보라고. 나 치고 싶잖아. 이제 너는 순진한 척하지 말고 원래 네 모습 보여줘. 우리 가족들도 모두 볼 수 있게. 그럴 때마다 보잘것없는 저를 받아주신 장인 장모님을 생각하며 마음속에 참을 인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고자 정말 열심히 회사에 일을 하곤 했어요.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 남들이 쉬는 시간에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자 했죠. 그래서 공장 사람들 몰래 야근을 매일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면 무슨 문제가 있겠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야근을 가지고도 보여주기식 행동이라며 사람들에게 매도를 할 인간인 형님이 있어서 몰래하고 있었죠. 업무 중에는 할 수 없는 기계 상태도 체크하고 관리도 하면서 상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과 구조 등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표가 나지 않는 일들이었지만 제가 한번 들여다보게 됨으로써 기계적 오류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고, 저 또한 장인어른이 구상하시고 있는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제 생각을 덧붙여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든지 모르고 꾸준히 몇 시간씩은 야근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슈퍼맨은 아니었기에 가끔은 낮에 쌓인 피로로 인해서
깜빡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공장에서 홀로 남아 야근을 하다 잠이 들게 되었어요. 저녁 식사도 잊은 채 잠을 자고 있는데 공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고요하던 공장 내부에 문 닫히는 소리가 울리자 저도 놀라 잠에서 깨게 되었죠. 야근하는 게 죄는 아니었지만 깜짝 놀란 탓에 불을 황급히 끄게 된 저는 유리창 너머 1층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사람 형체가 보이긴 하는데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우선은 사무실 안에 있던 쇠막대기를 들게 되었죠. 아마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가져갈 것도 없는 공장에 쇠막대기까지 드나 싶으실 텐데, 그 당시에 다른 공장에서는 직원들이 굴이나 고철을 대량으로 훔쳐서 다른 곳에 팔아버리는 범죄들이 종종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탓에 제가 쇠막대기를 들게 된 거죠. 공장에 들어온 사람에게 눈을 떼지 않고 있는데 익숙한 실루엣이 공장 벽 쪽에 있는 조명 밑으로 들어오자 누군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회사의 반장이자 제 손윗사람인 형님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서야 조금 긴장의 끈이 풀렸고 무슨 일인가 싶어 일어나려고 했죠. 그런데 형님 말고도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도 형님의 손에 끌려오는 듯한 모습이었죠. 우리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 여성이었습니다. 마지못해 끌려오는 직원의 모습을 보게 되자 다시 전 몸을 다급히 숨기게 되었어요. 이 시간에 숙소에서 쉬고 있을 직원을 굳이 데리고 올 일이 없을 텐데 분명 회사 일 외에 다른 일로 온 듯 했습니다. 형님은 그 여직원을 끌고 공장 한켠에 있는 휴게실로 데려갔고 저는 살금살금 1층으로 내려가 휴게실 문 앞에서 안쪽의 상황을 엿듣게 되었어요. 두 사람이 나누고 있는 대화는 정확히 들을 수 없었지만 분명 두 사람은 회사 직원 휴게실에서 불륜 관계를 맺었고 저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문을 조금 열어 사진을 찍게 되었어요. 증거를 확보하곤 부적절하고 민망한 자리를 지킬 수 없어 두 사람 몰래 공장을 빠져나가게 되었죠. 주차장에서 두 사람의 사진을 더 찍으려고 남아있었고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에 형님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여직원이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서로 감정을 교류하고 있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처음 직원 휴게실로 끌려가는 모습도 그랬고 형님이 먼저 나오고 나서 한참 뒤에야 나오고 있는 여직원의 표정도 좋지 않았죠.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관계 외에도 분명 무엇인가 더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두 사람 사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기로 했죠. 자신들과 똑같은 직원 출신이던 저는 조장이 되고 나서도 직원들의 편의와 고충을 들어주며 편하게 지냈고 그 덕분에 어젯밤 일의 당사자인 여직원에게 충격적인 사실들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짐작을 했던 것처럼 어젯밤 본 형님과 여직원의 모습은 마냥 불륜 관계로 치부할 수 없었어요. 요즘 뉴스와 신문 등등 언론 매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직장 내 성폭행이었죠. 더 쉽게 말하자면 여직원에게 협박을 하여 강압적인 육체적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이야 공장 일을 하려고 하는 내국인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모셔가야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을 때만 해도 정식으로 비자를 받은 사람들도 열악한 숙식 환경, 임금 체불과 업무 중 폭언, 폭행 등 대우가 좋지 못했죠. 그와 달리 장인어른께서는 내 외국인 가리지 않고 똑같이 대우를 해주셨고 그런 탓에 외국인 노동자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회사였어요. 그러다 보니 웬만하면 중간에 일을 그만두거나 도망가는 사람이 없었고 비자가 다 되거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회사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대체 인력으로 자신이 아는 지인을 데리고 왔죠. 그런 상황에 어느 정도 인사권이 있었던 형님의 말 한마디에는 큰 힘이 있었고 그걸 무기 삼아 여직원에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강제로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없는 문제를 만들어 회사에서 내쫓아내겠다고 했고 주변 업체들에게 신상 정보를 뿌려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고 말이죠. 협박을 당한 직원은 당연히 거절하고 싶었지만
고향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있어 결국 어쩔 수 없이 형님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렴치한 짓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말을 해준 직원 외에도 피해자는 더 있었고 그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거기다 직원들에게 주변 불법 체류자들이 있으면 취업을 시켜준다고 해놓고 면접을 보러 온 불법 체류자 여성들에게도 성폭행을 저질렀던 거죠. 그런 후에 자신의 범죄 사실을 알리면 법무부에 신고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하더군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진정한 실체였습니다. 평소 가정적인 척하며 살더니 실체는 자신이 가진 힘으로 사회적인 약자에게 성폭행이나 일삼고 있던 쓰레기였던 거죠. 그런 사람과 같은 가족으로 묶여있는 것도 너무 창피한 일이었고 그런 피해가 있었음에도 좀 더 일찍 눈치를 채지 못하고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 것에 너무 미안했습니다. 먼 타국에서 고생을 하며 회사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런 추악한 범죄 행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사람을 가족으로 또 회사 상급자로 두고 있는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 마음을 전부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형님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제가 무릎을 꿇고 피해 여성에게 몇 번이고 사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이 저지른 죄를 처벌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우선 정확한 피해 상황과 함께 피해자분들에게 증언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먼 타국에서 억울하게 생긴 일이다 보니 다들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적어둔 내용들이 있었고 몇몇 사람들은 녹음을 한 대화 내용도 있었습니다. 곧바로 신고를 할 수도 있었지만 좀 더 크기를 키우기로 했어요. 법적 지식이 부족한 저와 피해 여성들보다는 민간 또는 인권단체에게 알려 좀 더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어 사법권에서 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기로 한 거죠. 그러기 전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 이번 신고로 일이 커지게 된다면 회사에게도 피해가 갈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모아온 피해 여성분들의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장인 장모님 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퇴근해서 쉬는 시간도 부족할 텐데 할 말이 있었으면 전화나 공장에서 말을 하지. 뭐하러 여기까지 찾아와? 그래, 자네 저녁밥은 먹었나? 예, 먹고 왔습니다, 아버님. 실은 말씀드릴 일이 있는데 많이 심각한 일이어서요. 뭐, 공장 일이야? 아니면 가족 일? 둘 다입니다. 제 독단적으로 행동하기에는 가족들이 받을 충격도 신경 쓰이고 회사가 받을 영향도 있어서요. 형님에 관한 일입니다. 여기 지금까지 제가 발로 뛰면서 모아온 형님께 피해받은 여직원들에 대한 증거들입니다. 아버님께 제가 지금까지 모아온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보여드렸고 제가 야근을 하다 보게 된 일부터 시작을 하여 신고를 하기 직전인 상황까지 모두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어떠한 큰일에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장인어른께서도 이번 일만큼은 몸이 휘청거리실 만큼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옆에 계시던 장모님께서도 떨리는 손을 움켜잡으시고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자 제가 더 죄송스러웠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지만 두 분께 죄를 짓는 것 같았죠. 그래서 자네 말은 이 증거들을 가지고 인권단체의 힘을 빌려서 신고를 하겠다는 말이고, 혹시나 우리 공장에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내게 말을 하는 거지. 네, 그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님께서도 이 일을 미리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처형에게는 제가 유라와 같이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합니다. 그래, 잘 생각했네.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지. 공장에 무슨 피해가 있던 간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자네가 공장에 피해를 끼쳐 미안해하는 마음은 나도 이해가 되네. 그렇다고 움츠려들지 말게. 따져보자면
공장에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나도 방관을 한 거나 마찬가지일세. 내게도 불찰이 있으니 문제가 생긴다면 다 감내를 해야겠지. 사람 인생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데 이번 일도 잘 견디다 보면 다시 올라갈 일이 있겠지. 그리고 이번 일로 공장 일뿐만이 아니라 내부 사정도 살펴보고 잘못된 관행도 고치면 더 내부적으로 결집될 것세. 자네가 그놈 처벌하는 일에 잘 준비를 했을 테니 우리 가족이나 회사에 부담 갖지 말고 잘 해보게. 예, 아버님. 제가 그 사람이 죄 지은 만큼 처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 겪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오히려 저에게 부담 갖지 말고 형님이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아내가 다쳤다는 핑계를 대고 처형을 잠시 우리 집에 머물 수 있게 하였고 저와 아내가 처형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죠. 당연히 끔찍하도록 자신에게 잘해주던 남편이 그런 짓을 했으리라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처형이었지만 제가 보여주는 증거들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서를 보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꽉 잡으며 꼭 그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부탁을 했죠. 처형에게 사실을 알리고 난 다음날 마지막으로 피해 여성들과 모든 증거와 진술서를 확인한 저는 인권단체에게 해당 범죄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이내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신고를 받은 경찰에서 수사를 펼치게 되었지만 도주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잠시 동안 저에게 형님이었던 그 사람은 경찰서에서 풀려나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너 어떻게 한 가족 등 뒤에 칼을 꽂을 수가 있어? 지금 너 내가 공장에서 그리고 집안에서 괴롭혔다고 이러는 거지? 이번 일에 개인적인 감정 따위는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지른 거니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피해 여성들은 물론이고 처형과 회사에게도 피해를 입혔고요. 네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나에게 말만 해줬으면 나 그 여직원들에게 용서 구했을 거야. 그러면 우리 가정도 이꼬라지 나지 않았을 거고 회사도 피해가 덜 갔을 거라고. 너 지금은 별 피해 없어 보이지? 내 아내 유진이는 나랑 헤어지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런 일 생기는 회사에 일하러 오는 사람은 더 있을 것 같아. 네가 생각 잘못해서 공장 가족 전부를 위기에 빠뜨린 거라고. 당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은데 당신 같은 사람이랑 살고 같이 일하며 사는 것 자체가 더 더럽고 위험한 상황이야. 알아? 피해자들도 그렇고 가족들 모두도 당신이 처벌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그리고 당신이 이 세상에 격리되길 바라고 있어. 당신은 나에게 더 이상 공장 반장도 형님도 아닌 더럽고 추악한 성범죄자일 뿐이니까. 험한 소리 듣기 싫으면 통화 그냥 끊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 뭐? 야, 내가 너 같은 놈 하나 처리 못할 것 같아. 고아 새끼 불쌍해서 잘해줬더니 이게 가족된 후로 밑도 끝도 없이 올라오네. 야, 너 어디야? 내가 아주 오늘 네 제사상 차려주려고 하니까. 내가 더러운 너를 못하러 만나. 설령 만나서 계급장 떼고 상대하면 네가 내 상대나 될 것 같아? 그리고 남들에게 피해 안 주는 고아가 낫지. 너처럼 사람들에게 피해 주고 다녀서 인생에 빨간 줄 긁힌 성범죄자가 나을 것 같아? 넌 이제 영원히 성범죄자야. 이제 네 부모님들 친척들이 자랑스럽게 자기 핏줄이라 말할 수 있나 보자. 네가 생각해도 그것보다는 고아가 100번 낫지 않아? 이 자식이! 너 조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한테 전화하는 것도 협박죄에 포함된다. 그리고 네가 하도 비겁한 놈이니까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 가족들 주변이나 피해 직원들 근처에만 나타나봐. 그때는 법으로 처벌받기 전에
내가 가만히 안 둬. 지금까지 나 괴롭혔던 것까지 포함해서 아주 반 죽여놓을 거니까. 그 통화가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놈은 처벌을 받게 될 때까지 저희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처벌을 받기 전 처형이 한 이혼 소송의 결과가 먼저 나왔고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처형의 손을 들어주었죠. 물론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처형에게 위로가 되진 않았지만요. 곧이어 성범죄 관련으로도 그놈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하지 않은 시기였지만 초범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질이 나쁜 점과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는 이유로 2년 6개월 실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라는 처벌을 받게 되었죠. 물론 그놈이 행한 범죄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은 형량이었지만 당시에는 그것도 꽤나 이례적인 처벌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피해 여성들과 저도 아쉽지만 만족을 해야 했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한 인권단체로부터 감사패를 받을 수 있었어요. 물론 그런 것을 바라고 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말이죠. 사실 감사패를 받은 기쁨보다는 앞으로 공장에 몰아닥칠 후폭풍이 걱정되었습니다. 인권단체에서 진행을 한 일인 만큼 언론에도 노출이 될 수밖에 없었고 직접적으로 공장의 위치와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해도 지역 사람들은 충분히 알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걱정과 다르게 그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우리 공장은 더 좋은 유명세를 떨치게 되었고 여러 기업에서 일감을 주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매일 공장으로는 응원의 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들도 날라들었어요. 힘든 시간을 겪게 될 거라는 생각과 달리 바빠진 공장으로 인해 과거 범죄 피해를 입었던 직원들을 다시 부를 수도 있었고 더 많은 직원들을 뽑게 되었죠. 개인적으로도 장인 장모님과 직원들의 신망을 얻게 되었던 저는 자연스럽게 비어있던 반장의 자리로 승진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올바른 선택 하나로 저 개인과 회사에 모두 좋은 일이 생기게 된 거죠. 하지만 그와 별개로 처형은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낌새도 없이 날벼락처럼 생긴 일로 인해서 심적으로 무척이나 힘들었죠. 그런 처형을 볼 때마다 저에게 잘못이 있는 것만 같아 더 신경을 써주려고 했어요. 그런 이유로 아내와 저, 그리고 장인 장모님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처형과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처형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고 가족들 간에 똘똘 뭉쳐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죠. 지금 처형은 좋은 남자를 소개받아 재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저와 똑 닮은 남자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 속에서 살고 있고요. 장인 장모님께서는 이제 공장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시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팔자에 없을 것만 같았던 사장님 소리를 듣게 되었네요. 10대 시절 제가 아버님께 받았던 베품과 공장을 다니며 직접 봐왔던 사회적 약자에게 더 귀를 기울이시는 모습을 본받았던 저는 지금도 아버님의 뜻을 이어받아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사연을 보내신 분들에 비하면 대단하지 않을 인생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스스로는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고아로 버려져 좋지 못한 환경에서 지내며 누구보다 외롭던 제가 지금은 항상 제 편이 되어주고 믿음을 주는 가족뿐만 아니라 저를 따라주는 직원들까지 수많은 사람이 제 곁에 있으니까요. 이토록 운 좋은 제가 지금 가진 제 주위의 것들을 항상 감사히 여기고 주변을 살펴보는 사람으로서 평생토록 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 인생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